책은 일종의 안주다. 혼술. 술은 누군가와 함께 마실 때 가장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아리송하다. 나는 그냥 술이 좋은데 사람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혼술을 선호한다. 집에서 즐기는 혼술의 제일 가는 매력은 먹고 싶은 것을 혼자서 조용히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 좋아하는 술을 사고 취향에 맞는 안주를 마련해 눈치 보지 않고 마실 수 있다.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절충형 안주, 예를 들어 골뱅이 소면을 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 누구도 해치지 않을 이야기, 주로 상사나 회사욕, 불행 배틀을 어떻게 적절히 골라 나누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영화를 보면서 마시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면서 마시고, 짝이 안 맞는 안주를 늘어놓고 마시기도 한다. 가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도 한다. 김광진의 편지를 따라 부르다가 훌쩍이고 갑자기 혼잣말하면서 목 놓아 울고 그렇게 분위기가 난리도 아니게 될 때도 있다. 여름엔 집 밖에서도 가끔 혼술을 한다. 술을 파는 카페나 나 술집이요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술집일수록 좋다. 커다란 출입문이나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가게 한 구석에 앉아 마음에 드는 책을 읽으면서 마시는 맥주나 와인 한 잔. 여름날 책과 함께 마시는 혼술은 여름을 더욱 여름답게 만들어준다. 지금은 없어진 합정동 빨간 책방의 1층 바 자리가 좋았다. 생맥주 종류도 다양했고 음악도 적당한 크기로 흘렀고 판매용으로 구비된 책도 많아서 읽을 책을 챙겨가지 못한 날은 그곳에서 사 읽었다. 널찍한 공간에 층별로 자리가 넉넉히 마련되어 있어서 점원들 눈치를 안 봐도 됐다. 이용객들도 조용한 편이어서 방해받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거기서 여러 번 혼자 책맥을 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여름 저녁 안드레 에치먼의 그해 여름 손님을 읽으며 해에 지는 걸 기다리던 시간이 생각난다. 두 눈으로는 열심히 책 속 문장을 쫓으면서도 여름의 설렘을 흠뻑 머금은 바깥 공기에 가슴이 울렁거려서 같은 페이지만 반복해 읽었다. 따지고 보면 별로 특별할 것도 없었던 그 순간은 몇 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선명한 사진처럼 남아있다. 역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상수동 주차장 골목에 있던 별바도 좋았다. 여름이 시작되면 건물 2층에 있는 가게는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곤 했는데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틀에 한쪽 팔을 걸쳐놓고 해 지는 걸 바라보며 맥주를 홀짝이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오늘은 조용히 책 좀 읽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가도 번번이 창밖 풍경에 시선을 빼앗겨 책은 가방 밖을 빠져나오지도 못했다. 합정 부근에서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마지막으로 꼭 들르던 곳이었고 외국에서 친구가 왔을 때도 제일 먼저 데려가곤 했는데 사라져서 안타깝다. 무심한 듯 세심하게 응대하던 사장님과 직원들도 참 편안했는데 달걀 프라이로 올린 짜파게티가 시그니처 메뉴였는데 몇 해 전 여름에는 도쿄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다. 그즈음 일본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초비를 베이스로 만든 소스에 생채소를 찍어 먹는 바냐 카우다가 유행하고 있었다. 나도 꼭 한번 맛보고 싶었지만 마땅한 가게를 찾을 수 없었는데 도쿄 근처 마루비루 위층 술집과 레스토랑이 모여있는 곳에서 바냐 카우다를 파는 와인바를 발견했다. 언뜻 봐도 고급져 보여서 혼자 가기에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어렵게 찾은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애써 당당한 척 걸어 들어갔다. 편안해 보이는 자리 하나를 골라 앉은 다음 가게 안을 둘러보니 그 넓은 홀에 손님은 달랑 나 하나뿐이었다. 멋쩍음을 숨기려 메뉴판부터 들여다봤다. 잔술로 파는 와인이 여러 종류 있었고 가벼운 안주나 식사 메뉴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나는 술집을 고르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네. 가만히 감탄하며 스페인 까바 한 잔을 주문했다. 술집에서 주문한 잔 와인을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거 누구 코에 붙이죠? 다. 크게 두 모금, 잘게 세 모금 정도면 끝날 것 같은 와인이 커다란 잔이 서운해할 만큼 담겨 나와서 다 마시기도 전에 다음 잔은 뭘로 할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그 집의 와인잔에는 주인장의 두둑한 배포가 느껴질 만큼
샴페인이 꾹꾹 눌려 담겨 있었다. 이 집 와인 잘하네. 기포가 발랄하게 올라오는 영롱한 금빛을 띤 차가운 카바로 목을 축인 다음 설레는 마음으로 바냐카우다를 시켰다. 그 김에 프랑스산 샴페인도 한 잔 주문했다. 잠시 후 음식과 샴페인이 도착했다. 차게한 어린 뿌리 채소와 부드러운 잎채소가 커다란 접시 위에 풍성한 정원처럼 차려져 있었고 옆에는 진득하고 따끈한 안초비 소스가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다. 아삭아삭하면서 단맛이 도는 채소의 식감은 시원하고 시큼한 샴페인과 잘 어울렸다.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문고분을 펼쳐 읽었다. 혼자 여행을 할 때는 가방에 늘 책을 한 권씩 넣어 다니면서 시간에 공백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읽는다. 책 제목은 떠오르지 않지만 그 시간이 준 느낌만큼은 선명하다. 존재만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딱 붙어있는 느낌. 내 기분을 정확히 아는 친구와 나란히 앉아있는 느낌.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그 느낌을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을 만났다. 문고보는 여행의 필수품이다. 특히 나는 대체로 혼자 여행을 떠나 시간이 넘친다. 그러니 가져간 책은 마치 함께 여행하는 친구 같은 존재다. 그 책이 나에게 혹은 여행하는 장소에 맞지 않으면 약간 비참한 기분이 든다. 방대한 시간,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불안과 고독이 뒤섞인 기분을 계속 질질 끌고 가게 된다. 가쿠타 미스유의 보통의 책 읽기에서. 술은 취하고 싶어서 마시는 거라지만 밖에서 혼술을 마실 때는 취하지 않기 위해 조심한다. 취해버리면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일로 골치가 아파지니까. 그래서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 더운 날씨에 나른해진 몸으로 바 구석에 앉아있다 보면 평소에는 음료수처럼 느껴지던 한 잔도 알코올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점점 알딸딸해지는 머리로 책을 읽으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읽어도 내용이 희미해지기 마련이라 그때 읽은 책은 모르는 이야기들로 남는다. 나중에 그 책을 꺼내 다시 읽어볼 때면 생각한다. 내가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다고? 그렇게 또 한 번 새로운 독서가 시작된다. 올 여름에는 책 한 권 들고 언제든 혼술하러 갈 수 있는 동네 술집을 찾아볼 거다. 가서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날 책을 열심히 읽고 틈틈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생각도 하면서 나 자신과 독대 좀 해야겠다. 여름은 그러기 위한 계절이니까. 나른하고 게으를수록 좋은 계절이니까. 그때 곁에 책이라는 안주가 있다면 그 시간은 더욱 기꺼울 거다. 하늘이랑 바다 빼면 없다. 괌. 실연 후에는 도망치고 싶다. 집에 있어도 밖에 나가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울적해진다. 친구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늘어놓는 것도 피곤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여행이나 갈까? 그러나 혼자 여행을 가서 벌어질 일들이 쉽게 연상되었다. 여기가 서울 내 방인지 호텔 방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침대에 파묻혀 있을 게 뻔하다. 딱히 갖고 싶지도 않은 물건을 마치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사들이며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을 달래는 척 할 것이다.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끼니는 건너뛰면서 술집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알코올로만 배를 채울 것이다. 이 모든 걸 반복하고 나서 나 여기 왜 왔지? 라는 자괴감에 허덕이다가 일정을 앞당겨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짓 한두 번 해보나?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계절을 슬픔으로 보내고 말았다는 사실에 착잡했다. 겨우 부여잡고 있는 이 여름의 끝을 우울로 허비하기에는 아까웠다. 그래서
두 친구와 급하게 여행 계획을 세웠다. 경제적, 시간적 상황을 따져보니 딱 일주일 시간이 났다. 그저 비행시간이 길지 않고 경비가 저렴하며 사는 데랑 다른 곳이면 될 것 같았다. 아, 그리고 무조건 더운 곳이어야 해. 그래서 나와 한 친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다른 한 친구는 예전에 한 번 가봤지만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괌으로 정했다. 그렇게 5박 6일 괌 여행이 시작되었지만 나는 그 전날까지 시간의 상처에 허덕이며 혼자 울고불고 생쇼를 하고 나서 공항으로 하였다. 리무진 버스 안에서 내다보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풍경은 멀쩡한 사람도 센티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데 역시나 한참을 멍하게 바라보다 보니 점점 버스 의자에 몸이 파묻혀지면서 또 한 번 질질 짜게 됐다. 하지만 여행을 앞두고 한껏 설렌 친구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므로 물기 어린 눈을 급속 건조시키고 비행기에 올랐다. 4시간 반을 날아서 괌에 도착했다. 입국 심사가 오래 걸리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앞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기나긴 줄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례를 기다리는 내내 괌 못 오겠네를 연발하던 우리는 도착한 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밖은 어느새 저녁이었고 추적추적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에서 이미 이 여행에 깃든 망조를 어렴풋이 실감할 수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하늘같이 별 볼 일 없었다. 인적 없는 거리에 쓰러져가는 상점과 쓰러져갈 예정인 건물들만 줄줄이 이어졌다. 우기가 시작된 괌의 모습은 가이드북에서 본 그것과 달랐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여행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다. 친구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택시 안에는 깊은 적막이 감돌았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괌의 호텔들은 대체로 오래되었다는데 우리가 묵게 될 호텔도 마찬가지였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혼자 탔으면 무서웠겠다 싶었다. 체크인하고 올라간 객실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조금 안심했지만 이윽고 바닥에 때가 꼬질꼬질한 카펫이 깔린 걸 본 친구들은 질색팔색하며 빛이 된 슬리퍼를 신속하게 신었다. 3명으로 예약한 방이었는데도 슬리퍼는 2켤레뿐이었고 이미 하나씩 다 꽤 신은 친구들은 안타까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슬리퍼를 양보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나도 슬리퍼 신고 싶은데 그러려면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서 영어로 이야기해야 하잖아. 그런데 그럴 에너지는 없잖아. 그러니 난 괜찮아 라고 말하고는 두 발을 최대한 바닥에 덜 닿게 하려고 10발가락을 옹송그리며 걸었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피로가 몰려왔다. 점심을 건너뛴 데다 저녁 먹을 시간도 한참 지나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밥을 먹으러 나가기로 했다. 한인 택시 기사님이 추천해준 숙소 앞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보니 1990년대 한국 패밀리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활기가 느껴졌다. 식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한국인 반, 일본인 반이었다. 명동인 줄 알았네. 하지만 텐션을 끌어올리고자 서둘러 음료수 3개, 식사 5개를 시켰다. 주문한 음식은 모두 양이 많고 너무 느끼했다. 배가 심하게 고팠기 때문에 꾸역꾸역 먹긴 먹었지만 계속 김치 없나요? 피클도 안 주나요? 같은 우리한테만 들리는 혼잣말을 하면서 먹었다.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양은 줄지 않고 속만 점점 더 느끼해져서 항복을 외치고 싶었다. 최선을 다해 먹었지만 음식은 남았고 그걸 본 점원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싸가실래요? 우리는 격하게 손살에 치며 외쳤다. 노 땡큐. 괌에서의 첫 끼를 마치고 나서 다시 말을 잃었다. 그래놓고도 처진 분위기를 띄워보겠다며 슈퍼마켓에서 온갖 먹을거리를 사와서 호텔방에 거하게 상을 차렸다. 하지만 그건 역시 딱히 맛없지도 맛있지도 않아서 우리는 마치 기계처럼 손을 움직여 음식물을 입으로 가져가는 일만 반복했다. 천년의 침묵 속에서 음식물을 씹던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지상낙원이라는 괌에 와서 우린 지옥을 맛보고 있죠. 다음날 아침
다시 한번 파이팅을 도모하자는 의미로 쇼핑에 나섰다. 호텔이 줄줄이 늘어선 투몬베이 맞은편에는 쇼핑센터가 여러 개 모여 있었는데 아무리 샅샅이 살펴도 딱히 살만한 게 없었다. 괌의 쇼핑센터를 둘러보면서 서울이 얼마나 쇼핑하기 좋은 도시인지를 깨달았다. 이쯤 되면 여러분의 괌 여행을 철저히 막고자 쓴 글 같지만 괌에도 끝내주는 게 있긴 했다. 바로 하늘과 바다다. 괌의 바다 색깔은 눈까지 청량해지는 에메랄드 빛에다 물은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두 손으로 떠마시면 블루 레모네이드 맛이 날 것 같았다. 잘 관리된 모래밭은 촉감이 고와 걷기에 좋았고 수심도 완만하고 모난 돌멩이나 바위도 적어서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전했다. 특히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달력 사진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튼을 걷어 바다를 구경하는 게 큰 즐거움이었다. 엿새를 머무는 동안 매일 다른 바다를 만날 수 있었다. 하늘 역시 기가 막혔다. 한하늘에 뭉게구름과 양떼구름이 동시에 떠 있었다. 비 개고 난 후에는 파란 하늘에 좋은 이해 같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일몰이 시작될 때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에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모두 깃들어 있어 왜 손새 바비큐가 괌의 주력 관광 상품인지 알 것 같았다. 괌, 괜히 왔나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하늘이랑 바다를 봤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것 같은 풍경 앞에 있으니 낭만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올랐다. 그러면서도 알았다. 괌에는 하늘과 바다 말고는 없다는 것을. 불평만 잔뜩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이어서 많이 웃을 수 있었다.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어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모습을 모른 척 해주고 뭘 권해도 내켜하지 않던 나를 그러려니 해준 친구들. 운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나에게 딴지 한번 걸지 않고 묵묵히 운전대를 잡아준 것도 고마웠다.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어딜 가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리무진 버스에서 또 울고 말았다. 슬픔은 대출금 같은 것이다. 애써 모른 척 괜찮은 척 해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외면하거나 도망치기만 하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저 실컷 슬퍼하는 것으로 착실히 상환해 나갈 수밖에 없다. 헛헛한 마음을 잠깐이나마 달래고 싶어 떠났지만 여행은 힘이 없었다. 특히 괌은 더 힘이 없었다. 나는 괌으로 떠나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한참을 슬퍼하다가 한참을 정신 못 차리다가 일이라도 해야지 싶어 꾸역꾸역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괌에서 사온 괌의 하늘과 바다가 담긴 엽서가 놓여 있었다.